아들한테 이래.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닥쳐.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후회하게 될 거다. 정신 나갔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은 내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갈랐고 화끈거리는 뺨보다 더 아프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슬퍼런 그의 눈은 내가 감히라고 말하고 있었다. 평생 나에게 고함 한 번 지르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대학 교수이자 자상한 남편 김준혁의 얼굴이 아니었다. 내 앞에는 지금 자신의 치부를 들킨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 말씀이 그저 노망이라고 생각해요? 내 눈을 보고 말해봐요. 내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려 나왔다. 나는 그의 완벽한 세계의 균열을 내려는 침입자였고 그는 그 세계를 지키려는 성주였다. 그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 서린 경멸과 분노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치매 걸린 노인네가 헛소리한 걸 가지고 남편을 의심해? 당신 지난 30년 세월이 우스워?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가정이 장난 같아 보여? 그럼 어머니 눈빛은 뭔데요? 잠깐이었지만 분명 제정신이셨어요. 내 손을 붙잡고 그 말을 할 때만큼은 당신 어머니 이화자 여사였다고요. 내 절규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어른처럼 혹은 히스테리를 부리는 환자를 대하는 의사처럼 나를 내려다보았다. 됐어. 당신이랑 더는 말 안 해. 병든 어머니 때문에 당신까지 이상해지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머리 좀 식히고 정신 차려. 그는 보란듯이 넥타이를 고쳐 매고 서재로 통하는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뺨에 남은 뜨거운 통증과 심장을 후벼 파는 그의 차가운 눈빛.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이 시어머니의 속삭임 한마디에 힘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불과 6시간 전 나는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가 뒤섞인 병실. 창밖으로는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거나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엄마 나 무서워. 저기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쳐다봐. 마음이 아팠지만 익숙한 일이었다. 나는 깍지 낀 손에 힘을 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어머님, 저 서진이에요.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였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초점 없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서서히 나를 향했다. 흐리멍덩하던 시선에 총기가 돌아왔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내 손을 와락 움켜쥐었다. 앙상한 소나기의 힘이 어찌나 센지 손톱이 내 손등을 파고들었다. 서진이 너 맞구나. 네, 어머님. 저예요. 정신이 좀 드세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절박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내 귀에 대고 모든 것을 앗아갈 그 한마디를 속삭였다. 아가 잘 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어. 그의 민수는 내 남편 아이가 아니야. 숨막히는 정적. 나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어머님 그게 무슨. 진우 불쌍한 내 아들 친구 최진우 아이야. 준혁이가 내가.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이었다. 그녀의 눈에 돌아왔던 맑은 빛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헤맸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다시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악령처럼 맴돌았다. 최진우 아이야. 준혁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래서 나도 몇 번 본 적 있었던, 그리고 30여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남자. 요양원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처음에는 애써 부정했다. 그래, 남편 말대로 그냥 노망이야. 치매 환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걷잡을 수 없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떠올라 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유독 시어머니가 애가 아비를 하나도 안 닮았네라며 탐탁지 않아 했던 모습. 민수가 커가면서도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닮았다는 말을 주변에서 종종 들었지만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 그리고 남편의 죽은 친구 최진우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유독 표정이 굳어지던 남편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나는 홀린 사람처럼 2층으로 올라갔다. 남편의 서재. 평소에는 그가 일하는 공간이라며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던 그만의 성역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손잡이를 돌렸다. 오래된 책 냄새가 훅 끼쳐왔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반듯하게 정돈된 책상. 모든 것이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는 내 남편 김준혁을 닮아 있었다. 나는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결혼 전 남편의 대학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발소리를 죽인 도둑처럼 뛰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은 지금보다 훨씬 풋풋했지만 특유의 반듯함은 여전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같은 남자가 있었다.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 웃는 모습이 유난히 매력적이었던 남자. 최진우.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4명의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단체 사진이었다. 젊은 날의 남편과 최진우 그리고 다른 친구들. 나는 사진 속 최진우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 시원하게 올라가는 인매, 오뚝한 콧날까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로 내려와 장식장 위에 놓인 아들 민수의 독사진을 집어들었다. 대기업 입사 기념으로 찍은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 나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과 앨범 속 최진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닮았다. 남편 김준혁이 아니라 그의 죽은 친구 최진우를 내 아들 민수가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피가 섞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명백한 닮음이었다. 손에서 사진 액자가 툭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유리가 깨졌다. 깨진 유리 파편들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조각나 있었다. 마치 지난 32년간 내가 믿어왔던 내 행복한 살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말은 망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물어야만 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의 끝이 뺨을 얻어맞는 폭력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뺨에 남은 손자국보다 더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은 내 마음이었다. 지난 32년. 나는 김준혁이라는 남자의 아내로 김민수라는 아이의 엄마로 살았다.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나는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엄마였던가. 깨진 액자 유리 파편 위로 아들의 웃는 얼굴이 산산조각 나 흩어져 있었다. 내 삶의 모습이었다. 서재의 문은 그날 이후 굳게 닫혔다. 남편은 그 안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유령이 되었다. 식탁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고 거실에서는 TV 소리만이 공허한 공간을 채웠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아침이면 신문을 읽고 저녁이면 서재에서 책을 봤다. 가끔은 내 어깨를 주무르며 피곤해 보이네. 주말에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따위의 말을 건넸다. 그 다정함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는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 셈이었다. 모든 것을 나의 망상으로 히스테리로 치부하고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을 유지하려 했다. 어머니, 민수 결혼할 여자친구 보셨죠? 참하고 예쁘지 않아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아들 민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연기해봐.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나는 속으로 칼을 갈았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저 아이의 행복은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단 한마디도 건네주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입을 굳게 닫은 남편만이 쥐고 있었다.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구걸하는 심정이었다. 제발 어머님, 한 번만 더, 단 한 번만 더 제정신으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칠 전에 그 총기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린아이처럼 칭얼대고 있었다. 떡떡 사와. 영감이랑 같이 먹게. 돌아가신 지 20년도 넘은 시아버지를 찾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나는 속으로 울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미궁으로 빠지는 걸까?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내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품에 꼭 껴안고 있는 낡은 손가방이었다. 짙은 갈색의 가죽 손가방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간호사 말로는 저 가방만큼은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신다고 했다. 목욕을 시킬 때조차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저 가방은 늘 저렇게 갖고 계세요? 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희도 몰라요. 한번 열어보려고 하면 난리가 나셔서 당신 어머니 유품이라고 하셨나? 하여튼 소중한 건가 봐요. 그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직감이었다. 저 안에 무언가 있다. 내 삶을 뒤흔든 그 비밀의 조각이 저 낡은 가죽 가방 안에 잠들어 있을 것만 같았다. 며칠을 고민했다. 치매 노인의 물건을 훔치는 파렴치한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지만 이대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방문일 나는 작정하고 요양원을 찾았다. 간호사들에게는 간식을 돌리며 환심을 샀고 시어머니가 점심 식사 후 약을 먹고 깊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곤히 잠든 시어머니의 품에서 손가방을 빼내는 순간 내 손은 죄인처럼 떨렸다.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나는 요양원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열었다. 딸깍하고 낡은 잠금 장치가 열렸다. 안에서는 조명 냄새와 오래된 화장품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손수건, 립스틱, 금이 간 작은 거울 따위의 잡동사니들. 실망감이 밀려오던 그때 가방 안쪽 천을 뜯어내고 만든 비밀 주머니 같은 곳에서 손가락 마디만 한 종이 뭉치가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빛바랜 갱지 위에 희미해진 잉크로 눌러쓴 글씨가 빼곡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혹은 누군가에게 변명하듯 써내려간 일종의 기록이었다. 날짜는 33년 전 민수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내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때를 이어야 할 귀한 몸이 병원에서 준혁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사실을 며느리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가문의 대가 내 선에서 끊길 수는 없다. 절대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남편이 불임이었다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지난 30년간 그는 나를 완벽하게 속여왔다. 마침 하늘이 도우셨다. 불쌍한 진우.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이야. 준혁이 저놈은 친구를 잃고 넋이 나갔지만 이게 다 우리 가문을 위한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진우 부모도 외아들을 잃고 앞이 캄캄하던 차에 핏줄이라도 남기고 싶어 했다. 진우가 남기고 간 씨앗으로 아이를 얻어 우리 준혁이 아들로 키우는 거다. 진우 부모에게는 평생 우리가 엎드려 모시는 조건으로 함구할 것을 약속받았다. 뱃속의 아이는 이제부터 내 손자 김민수다. 누구도 이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저 순에 빠진 며느리는 평생 제 아들인 줄 알고 키우게 해야 한다. 이것은 가문을 위한 위대한 희생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남편의 불임, 시어머니의 유별난 집착, 아들이 남편을 닮지 않은 이유, 그리고 죽은 친구 최진우. 내 아들 민수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기만당했다. 아들을 낳고 키웠던 내 모든 시간, 내 모성,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이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공모하여 만든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나 혼자만 진짜인 줄 알고 춤을 추던 광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손에 쥔 종이 뭉치는 내 인생의 사망 선고서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아마도 요양원에서 가방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터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낡은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뭐죠?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테이블 위의 종이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완벽하게 유지되던 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제가 묻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말해봐요. 당신 불임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민수가 당신 아들이에요? 아니, 그 이전에 민수는 내가 낳은 아들이 맞기나 한 거냐고요. 내 절규의 남편은 끝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소파 아래로 스르르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대학 교수, 자상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 앞에는 그저 어머니의 욕망에 휘둘려 아내와 자식의 인생을 훔친 비겁하고 나약한 한 남자만이 흐느끼고 있었다.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해? 그 말이 지금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속였어.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쳤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떤 아내였는데. 내가 민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배신감과 허무함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리고 나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의 모든 변명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은 조금도 나를 동정하게 만들지 못했다. 나는 깨달았다. 지난 32년간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언제나 거대한 비밀을 숨긴 채 나를 기만해온 낯선 이가 있었을 뿐이다. 사랑은 증오로 변했고 신뢰는 잿더미가 되었다. 이제 내게는 선택만이 남았다. 이 끔찍한 진실을 곧 결혼을 앞둔 아들 민수에게 알려야 하는가? 그래서 저 아이의 세상마저 무너뜨려야 하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남은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느 쪽이든 지옥이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흐느낌은 메아리 없는 동굴 속의 울음소리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지난 32년간 저 남자는 얼마나 많은 밤을 저렇게 소리 없이 울었을까?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완벽한 연극을 위해 감정마저 거세한 채 나를 완벽하게 속여온 유능한 배우였을 테니까.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의 눈물 한 방울, 그의 후회 한마디가 다 위선으로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일으켰다. 쿵, 쿵,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무겁게 울렸다. 내 발길이 향한 곳은 민수의 방이었다. 이제는 결혼할 여자친구 집에 더 자주 머물러 텅 비어있는 날이 더 많은 아들의 공간. 문을 열자 익숙한 아들의 냄새가 났다. 땀과 섞인 옅은 스킨 향, 그리고 오래된 책 냄새. 그 냄새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아래 십술을 세게 깨물었다. 방은 언제나처럼 정갈했다. 내가 매일 쓸고 닦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책상 위에는 민수와 여자친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옆으로는 어릴 적 민수가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라고 쓰인 조악한 액자가 나란히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액자를 집어들었다. 우리 엄마. 그 세 글자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나를 짓눌렀다.
나는 누구의 엄마인가? 나는 민수의 엄마가 맞는가? 나는 시어머니의 기록을 떠올렸다. 평생 제 아들인 줄 알고 키우게 해야 한다. 그들은 나를 대리모, 아니 씨바지보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이용했다. 그들은 내 자궁을 빌리지 않았다. 대신 내 인생 전부를 빌렸다. 내 시간, 내 젊음, 내 사랑, 내 모성. 그 모든 것을 훔쳐다 그들의 대를 잇는 위대한 과업에 제물로 바쳤다. 나는 민수의 침대에 걸터 앉았다. 손때 묻은 책장을 천천히 훑었다. 위인 전집부터 시작해 세계 문학 전집, 대학 전공 서적까지. 책장 가득한 책들은 고스란히 내가 민수와 함께 보낸 시간의 증거였다. 밤새워 간호하며 열을 내리게 했던 기억, 처음 자전거를 가르치다 넘어져 울던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던 기억, 대학 합격 소식에 남편과 함께 목청껏 소리를 질렀던 기억.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다. 그 행복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잘 짜인 각본 위에서 노란한 어리석은 광대의 착각이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진짜였다. 아들을 향한 내 사랑은 그 무엇보다 선명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뿌리가 거짓이라면 이 거대한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결국은 썩어 문드러져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내 아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몇 번의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엄마 뭐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명랑한 목소리. 내 인생의 유일한 빛, 내 세상의 전부인 목소리였다. 그냥. 너는? 아직 퇴근 안 했어? 응, 이제 막 하려고. 엄마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예비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잖아. 그때 우리 쪽에서도 선물 하나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해서. 엄마 안목이 최고잖아. 아들은 제잘제잘 예비 처가에 잘 보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목. 그래, 나는 남편을 고르는 안목도 없었고 내 아들을 알아보는 안목도 없었다. 내 인생 전체가 실패작이었다. 엄마,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그래, 선물을 준비해야지. 그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빠랑 싸웠어?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의 떨림을 감췄다. 아니야, 아들.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선물은 엄마가 알아서 준비해 놓을 테니 걱정 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아, 그리고 아빠한테도 전해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남자라고. 나도 꼭 아빠 같은 남편, 아빠 같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저 맑고 순수한 존경심. 그 존경의 대상이 자신과 아내의 인생을 통째로 속인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래, 알았어. 아빠한테 꼭 전해줄게. 운전 조심하고 사랑한다, 아들. 나도 사랑해, 엄마. 통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고목처럼 굳어버렸다. 사랑한다. 그 말이 이토록 아프고 잔인하게 들릴 줄이야. 나는 방금 내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어쩌면 사랑한다는 그 말조차도 이제는 거짓일지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의 죽은 친구 최진우의 아들? 아니면 지난 32년간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내 아들 김민수?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감옥에 갇혀 신음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두 개의 길을 보았다. 하나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절벽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길 끝에서 나는 민수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내려야 한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조각날 테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늪으로 가는 길이었다. 나 혼자 그 늪에 빠져 평생 허우적거리면 적어도 내 아들은 안전한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민수를 위한 길인가? 밤새도록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밤사이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평소에 반듯하고 위엄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지친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밤새 썼는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서진에게. 나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읽고 싶지 않았다. 그의 변명, 그의 후회,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편지 봉투 밑에 깔린 작은 사진 한 장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나와 갓 태어난 민수가 병원 침대에 누워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퉁퉁 부은 내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내 품에 안긴 작은 아기는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다. 출산 직후라 정신이 없었을 때 남편이 찍어둔 모양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의 글씨는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서진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지 모르겠소. 읽는다 해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나는 당신에게 그리고 민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도 모자랄 것이오.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시작한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당신을 속인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이었소. 나는 비겁했고 나약했소. 당신을 잃을까 두려웠고 사회적인 명성을 잃을까 두려웠소. 그 두려움이 사랑과 양심을 집어삼켰소. 하지만 서진아,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시오. 당신을 사랑했던 내 마음 그리고 민수를 내 아들로 여기며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소. 처음 민수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죄책감보다 더 큰 경이로움을 느꼈소. 이 작은 생명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소. 당신이 민수에게 쏟는 사랑을 보며 나는 매일 밤 신에게 감사하고 또 참회했소. 당신이라는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그런 당신을 속이고 있는 나를 벌해달라고 기도했소. 민수가 아빠라고 부르며 내게 달려올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느꼈소. 이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소. 당신과 내가 함께 키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아들이었으니까. 나는 당신의 어떤 결정도 따를 것이오.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면 내가 앞장서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겠소. 당신이 나를 떠나겠다면 아무 말 없이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겠소.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소. 부디 민수만큼은 미워하지 말아주시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 당신의 사랑을 먹고 자란 세상에서 가장 반듯하고 선한 청년일 뿐이요. 모든 것은 이 못난 애비와 할미의 죄요. 그 아이에게서 어머니라는 세상을 앗아가는 벌만큼은 내리지 말아주시오. 염치 없는 남편 김준혁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증오와 분노로 얼어붙었던 심장 한 구석이 그의 서툰 진심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지난 30년간 자신만의 지옥 속에서 살아왔을 터였다. 나는 품에 안았던 갓난아기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제 아들인 줄 알고 키우게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계획. 하지만 그 계획은 절반만 성공했다. 나는 민수가 제 아들인 줄 알고 키운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내 아들로 키웠다. 핏줄, 때, 가문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가 사랑스러웠고 그 아이의 웃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을 뿐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내게서 진실을 훔쳐갔지만 내가 민수에게 쏟았던 사랑과 시간까지 훔쳐가지는 못했다. 32년의 세월은 거짓 위에 세워졌을지 몰라도 그 세월을 채운 우리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사랑은 명백한 진실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진실이라는 칼로 내 아들을 벨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민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
이 끔찍한 비밀의 무게는 나 혼자 짊어지고 갈 것이다. 나는 평생을 속아온 어리석은 아내였을지 몰라도 내 아들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나는 편지를 곱게 접어 사진과 함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소파에 잠든 남편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가 놀라 잠에서 깼다. 그는 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 같은 얼굴을 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말을 꺼냈다. 일어나요. 아침 식사해야죠.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남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서진아, 당신. 민수가 곧 결혼해요. 당신과 나는 그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부모가 되어줘야 해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리고 해줘야만 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나와 남편의 새로운 계약이었다. 남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그를 안아주지 않았다. 다만 그의 울음이 그치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아침이었다. 내 세상은 무너졌지만 나는 그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기로 했다. 핏줄이라는 기둥 대신 사랑과 희생이라는 더 단단한 기둥을 세워서 그 집에서 내 아들 민수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기꺼이 그 집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쌀을 씻고 밥솥 버튼을 눌렀다. 냉장고를 열어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다. 그것은 지난 32년간 매일 아침 반복되던 평범하고도 익숙한 소리였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김민수의 엄마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것만이 이 잔인한 세상 속에서 내가 지켜내야 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진실이었다.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보글보글 규칙적으로 터져나오는 기포 소리는 마치 이 집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온기가 꺼져버린 심장이 내는 기계적인 소리에 불과했다. 나는 갓 지은 밥을 퍼 남편의 앞에 놓았다. 밥그릇과 국그릇이 식탁에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지난밤 사이 눈에 띄게 내려앉아 있었다. 30년 넘게 마주 앉아 식사를 해온 남자였지만 지금 내 앞에 앉은 남자는 하룻밤 사이에 머나먼 타인이 되어 있었다. 들어요.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죄인처럼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밥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그의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무슨 맛인지 느끼기나 할까. 어쩌면 그는 지난 32년간 매일 아침 모래알을 씹는 기분으로 내가 차려준 밥을 삼켜왔을지도 모른다. 그의 위선과 나의 무지가 차려낸 아침 식탁. 참으로 기괴한 풍경이었다. 서진아, 고맙소. 그리고 그런 말하라고 차린 밥상 아니에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이제부터 연극을 하는 거예요. 민수와 민수의 새 가족이 될 사람들을 위한 연극. 당신은 자상한 남편이자 존경받는 아버지 역할을, 나는 현명하고 따뜻한 아내이자 어머니 역할을 맡는 거죠. 무대 뒤에서는 서로에게 없는 사람처럼 지내더라도 무대 위에서만큼은 완벽해야 해요. 대사 틀리지 말고 표정 관리 잘해요. 이건 당신이 시작한 연극이니까 결말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당신에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밥알이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처럼 처연하게 빛났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에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이제 김민수의 부모라는 공동의 책임뿐이었다. 사랑도 신뢰도 연민도 모두 소멸해버린 폐허 위에서
우리는 오직 그 책임 하나를 위해 위태로운 동맹을 맺은 것이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의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애쓰며 각자의 공간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을 하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낡은 손가방을 돌려드려야 했다. 아니, 그것은 핑계였다. 나는 그 모든 비극을 설계한 장본인의 얼굴을,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내 눈으로 똑똑히 마주하고 싶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 위로 부서져 내렸다. 한때는 호랑이처럼 무서웠던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을까봐 평생을 노심초사했던 그 드센 여인은 이제 세월이라는 더 무서운 맹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앙상한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무릎 위에 손가방을 올려놓았다. 어머니, 가방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낯선 사람이 제 물건을 건네자 갓난아이가 제 어미젖을 찾듯 반사적으로 가방을 품에 꼭 껴안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들끓던 증오가 모래성처럼 힘없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 늙고 병든 노인에게 나는 대체 무엇을 더 따져 물을 수 있을까?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기억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큰 형벌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녀의 침대맡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연민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녀는 알아듣지 못할 테지만 나는 해야만 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어머니, 아니, 이화자 여사님.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결국 당신 뜻대로 가문의 대를 이었고 아들의 비밀을 지켜냈으니까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핏줄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지난 32년간 민수를 내 아들로 만든 건 핏줄이 아니었어요. 밤새 열이 끓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내 두 발이었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겠다 다짐했던 내 마음이었어요. 당신은 아들의 몸을 빌려 손자를 얻었지만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바쳐 아들을 얻었어요. 나는 잠든 듯 고요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가 그녀가 평생 짊어져 온 욕망과 집착의 무게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손이었다.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래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까. 당신의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나는 세상 가장 위대한 진실을 배웠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그러니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는 이제 내가 지킬 테니. 나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등 뒤로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안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증오의 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이제 나는 정말로 민수의 엄마로서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말이 되었고 약속된 상견례 날이 밝았다. 나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화사한 옷을 꺼내 입고 정성껏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슬픔과 분노를 두꺼운 화장으로 덮어버린 위태롭고 아름다운 가면을 쓴 여자. 남편 역시 가장 좋은 양복을 차려입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모습을 한번 훑어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김준혁 교수 부부의 모습이었다. 한정식 집의 별실은 어색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민수의 약혼녀는 사진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아가씨였고 그녀의 부모님은 온화하고 교양 있는 분들이었다. 그들은 남편의 사회적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 듯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따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민수가 복이 많습니다. 남편은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부드럽고 위험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남자는 어쩌면 천생 배우일지도 모른다고. 그의 완벽한 연기를 보고 있자니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이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저희야말로 영광입니다.
민수군을 처음 봤을 때부터 어찌나 반듯하고 속이 깊던지 꼭 사위 삼고 싶다고 저희 부부가 입버릇처럼 말했답니다. 아버님을 쏙 빼닮아서 그렇겠지요. 사돈될 사람의 칭찬에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버님을 쏙 빼닮아서.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찔렀지만 내 얼굴 근육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이 연극에 완벽하게 적응한 베테랑 배우였다. 음식이 오가고 웃음꽃이 피어났다. 두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따뜻한 말들이 오갔다. 나는 그 모든 풍경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관객처럼 멍하니 지켜보았다. 저들의 행복은 진짜였다. 내 아들의 행복도 진짜였다.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 하나의 삶이 거짓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괜찮았다. 아니, 괜찮아야만 했다. 상견례가 무사히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음악이 오늘 우리가 연기한 완벽한 연극의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수고했어요.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흘끗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만감이 교차했다. 당신이야말로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죠.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으니까. 하지만 민수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 견딜만 하더군요.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오늘 하루의 성공적인 연극으로 우리 앞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기나긴 무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결혼식, 아이의 출생, 명절, 생일 우리는 평생 동안 완벽한 부모와 행복한 조부모를 연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운명이었다. 며칠 뒤 민수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러 온 참이었다.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 내밀었다. 엄마, 지난번에 상견례 때 정말 고마웠어.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나 정말 행복했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지. 나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아들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근데 엄마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아빠가 속 썩여? 장난기 섞인 아들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결혼 준비 신경 쓰느라 잠을 좀 설쳤나 봐. 내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다행이다. 엄마,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도 꼭 엄마 아빠처럼 살 거야. 서로 믿어주고 아껴주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부모님이야. 아들은 내 품에 얼굴을 묻으며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렸다. 나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목구멍 너머로 간신히 삼켰다. 믿음. 내 아들이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그 믿음을 그의 부모가 가장 먼저 배신했다는 사실을 저 아이는 평생 모르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나는 아들을 더 꽉 껴안았다. 이 온기, 이 사랑. 이것만큼은 진실이다.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다. 내가 그의 공간에 들어온 것은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낡은 통장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 들어있는 그의 명의로 된 통장이었다. 이거 당신 이름으로 바꾸시오. 집이랑 땅 명의도 다 이전해 주겠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는 속죄의 표현일 터였다. 나는 통장을 그의 쪽으로 다시 밀었다. 필요 없어요. 난 당신 돈 보고 산 사람 아니에요. 다만 약속 하나만 해줘요. 말만 하시오. 뭐든지 하겠소. 민수에게 그리고 민수 가족에게 평생 비밀을 지키세요. 당신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 민수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당신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수를 위해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알겠소. 약속하겠소. 내 목숨을 걸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왔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재정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민수라는 아이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평생의 동지이자 공범이었다. 나는 거실로 나와 낡은 앨범을 꺼냈다. 남편의 대학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 나는 최진우라는 남자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내 아들에게 생명을 준 남자. 그의 선한 눈매와 시원한 인매는 내 아들 민수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사진 속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의 아들 내가 잘 키울게요. 하늘에서 부디 행복하세요. 나는 그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찢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그 앨범을 덮었다. 과거와의 진정한 작별이었다. 대신 나는 거실 장식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민수의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 턱시도를 입은 아들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새 며느리가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고 그 양옆을 나와 남편이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며 참 보기 좋은 가족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말이 전부 진실은 아닐지라도 전부 거짓 또한 아니었다. 핏줄은 물에 희석될 수 있지만 내가 32년간 아들에게 쏟아부은 사랑과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진실이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진실보다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올린 32년의 세월이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나는 내 온 생을 걸고 증명해낼 것이다. 그는 내 남편의 아이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아들이었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나의 모든 것이었다. 32년간의 거짓 속에서 피보다 진한 사랑을 지켜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